세계는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 단 30년, 최근 남미엔 100년 만에 대지진이 도시를 삼켰고 중국에선 야구공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젠 그 어떤 나라도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는 한 장의 위성 사진을 발견합니다. 대한민국 완도 푸른 바다 위를 가득 메운 정체불명의 검은 실선들. 미국 본토 과학자들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패턴.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 해답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박사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한 바다마을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저의 박사학위보다 한국의 평범한 어부님들의 손이 더 위대하고 귀하다고요. 석유, 금, 천연가스를 보유한 나라들은 있던 자원을 파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자원보다 소중한 자원을 만드는 나라라고 세계인들은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MIT에서 해양 생태학을 전공하고 UN 환경계획에서 일하는 제게 모든 것은 숫자로 보였습니다. 탄소 배출량, 해수면 상승률, 해양 산성화 지수. 그 모든 숫자가 절망적이었죠. 지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나사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날, 모니터에 나타난 한 줄의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남해안에서 비정상적인 탄소 수치가 감지됐어요. 다른 지역은 모두 붉은색으로 표시된 탄소 증가 지역인데 유독 한국 남해안만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이었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데이터 오류인가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에는 규칙적인 격자 무늬가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바다 위에 커다란 체스판을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검은 격자, 바다 위에 검은 격자. 그날 저녁 UNEP 긴급 브리핑에서 이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연결된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지난 30년간 우리가 시도한 모든 탄소 저감 기술은 실패했고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 회의도 또 하나의 실패 보고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죠. 화면에 푸른 점으로 표시된 한국 남해안의 데이터를 보여주자 일본의 야마모토 박사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것은 김양식장이 아닐까요? 김이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바다 해조류의 일종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구온난화와 연관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밤새 한국 해안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김양식은 한국의 전통 해양 농업이었고 척박한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한국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나사 기후 모델에 따르면 지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어떤 가능성이라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파견 승인서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계 최첨단 연구진도 놓친 해답이 한국의 전통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망이 샘솟았어요. 발끝으로 느껴지는 지구의 아픔, 그리고 먼 바다 건너 보이는 희미한 빛. 저는 서둘러 가방을 쌌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수많은 가설과 이론을 검증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직감이 강하게 작용했어요.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푸른 하늘을 날았습니다. 지구를 구할 열쇠가 정말 한국 바다에 있을까요? 모든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남쪽으로 향하는 국내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놀라웠어요. 푸른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완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바다를 마주했을 때 처음 느낀 것은 바람에 그리고 바다의 거친 힘이었어요. 파도 소리, 염분 섞인 바람,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부들의 목소리가 생경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는 제게 완도가 세계 최대의 김생산지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평범한 어촌 풍경이었지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완도 해양생물연구소에서 처음 만난 정윤호 박사는 예상과 달리 젊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해양 블루카본 연구의 권위자였죠. 윤호의 눈빛에서 바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그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중요한 인연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윤호는 제게 연구선을 타고 김양식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다 위에 규칙적으로 늘어선 검은 줄들, 나사 위성 사진에서 본 그 검은 격자가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광경은 경이로웠습니다. 윤호가 설명하는 김양식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었어요. 전통적인 지식과 첨단 해양 생물학이 절묘하게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바다의 수온, 염도, 조류의 흐름까지 고려한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물에 손을 담그고 긴발을 만져보면서 저는 이 단순해 보이는 구조물이 지구기후 위기의 해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김을 길렀지만 결과적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우리는 김양식장과 주변 갯벌의 탄소 흡수량을 직접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첨단 장비들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안 윤호는 현지 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 양식법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양식장과 갯벌이 함께 만들어내는 탄소 흡수 효과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어떤 인공 탄소 포집 기술보다도 효율적이었어요. 더구나 이 방식은 수천 년 동안 한국 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실천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선에서 돌아오는 길 석양을 배경으로 김양식장이 만들어내는 실루엣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류가 첨단 기술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답이 이렇게 오래된 전통 속에 있다니 아이러니하면서도 경이로웠어요. 윤호는 조용히 제 생각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지배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우리 어민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김양식은 단순한 식량 생산이 아니라 바다와의 공존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첨단 실험 장비도 감지하지 못했던 자연의 힘을 한국 어민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이죠. 이제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습니다. 완도에서의 첫 주가 지나고 저는 더 넓은 연구를 위해 군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갯벌 연구팀과 함께 규조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군산의 광활한 갯벌은 완도의 김양식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갯벌로 나가 진흙 속에 발이 푹푹 빠지는 경험은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생소했어요. 윤호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어색해해요. 하지만 곧 갯벌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갯벌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리듬,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천 종의 미생물과 생물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연구소에서 만난 김민지 교수는 갯벌 규조류 전문가였습니다. 민지 교수는 제게 현미경을 통해 갯벌 속 미세한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한 스푼의 갯벌 속에 수백만 개의 규조류가 살고 있었고 이들은 끊임없이 탄소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완도의 김양식장 데이터와 군산의 갯벌 데이터를 종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김양식장과 갯벌은 서로를 보완하며 탄소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진화해온 공생 관계처럼요. 윤호와 민지 교수는 제 발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며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어요. 단순한 블루카본을 넘어선 코리아 카본 모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이었어요. 갯벌의 규조류가 흡수한 탄소는 김양식을 통해 고정되고 다시 갯벌로 환원되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스템은 인공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현장 실험을 위해 갯벌에 나갔을 때 어민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이곳에서 김을 길러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거친 손등에는 바다와 함께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바다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살았을 뿐인데 그게 지구를 살리는 일이었다니 신기하네요. 그 소박한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최종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땅을 잇는 한국의 전통 지혜가 전 세계적 기후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윤호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건 혁명이에요. 우리가 기후 위기의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지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희망, 인류가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저와 한국의 연구자들,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어민들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발견을 세계와 공유할 시간이었어요. 코리아 카본 모델에 대한 초기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후 저는 뉴욕 UNEP 본부로 잠시 복귀했습니다. 윤호와는 매일 화상통화로 연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석유 컨소시엄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한국 김양식과 갯벌의 탄소 흡수 효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연구를 원시적 방법론에 의존한 미신적 연구라고 폄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구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기후학자 로버트 하인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과학적 엄밀성이 결여된 민간 전설에 불과합니다. 탄소 위기는 첨단 기술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UNEP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마커스 디렉터는 저를 사무실로 불러 냉정하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객관성을 잃은 것 같아요. 동양의 신비주의에 매료된 걸까요? 그의 말에 저는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데이터와 증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상태로는 공식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모두가 저를 현실감을 잃은 낭만주의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호에게 전화했어요. 여기서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기존 질서를 바꾸는 일은 항상 반발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국제환경재단이 갑자기 지원을 철회한 것이었어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학술지에 제출했던 논문은 수정을 요구받았고 언론에서는 저희 연구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저희의 발견을 묻어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제가 존경하던 선배 과학자들의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선임 연구원이었던 멘토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의 경력을 망치지 마세요. 이 주제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윈도우 밖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 감성에 휘둘려 객관성을 잃은 걸까? 그때 윤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그의 배경에는 완도의 바다가 보였어요. 윤호는 말했습니다. 진짜 과학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어민들은 수백 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왔어요. 그들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죠. 윤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서류 작업과 정치적 싸움은 이제 충분했어요. 진짜 증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식적인 UNEP 직위를 내려놓고 독립연구자로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완도에 돌아온 저는 윤호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학계의 인정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직접 대중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윤호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과감했어요. 완도 주민들과 함께 세계 최초의 500m 김밥을 만들어 퍼포먼스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대중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었지만 윤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김밥은 한국의 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500m라는 압도적인 길이는 김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완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준비는 전 마을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참여했어요. 김을 기르는 어민, 쌀을 짓는 농부, 채소를 가꾸는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완도 해변에는 500m 길이의 테이블이 설치되었어요. 수백 명의 주민들이 일렬로 서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검은 김이 쌀과 만나 하나의 거대한 띠를 형성하는 모습은 마치 지구를 감싸는 생명의 띠 같았습니다. 윤호는 드론으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어요. 저는 행사의 의미와 김양식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은 그날 저녁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날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이 영상을 공유했고 이후 국제환경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영상은 5천만 뷰를 돌파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김밥을 만들어 먹으며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는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한국의 김밥이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TIME지의 표지에 완도 어민들과 김밥 퍼포먼스 사진이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은 선명했어요. 시위드 레볼루션 메이드 인 코리아. 해조류 혁명 한국에서 시작되다. 표지 기사는 저희의 연구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어업의 환경적 가치와 현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과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저희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윤호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네요. 윤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완도의 작은 어촌이 세계를 뒤흔들다니 믿기지 않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대회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윤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냥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머릿속에는 완도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김양식장의 검은 띠들, 갯벌의 미세한 생명들, 그리고 수백 년간 그것을 지켜온 어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발표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류는 수십 년간 첨단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답은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남해안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수백 년간 함께 만들어온 완벽한 탄소 순환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주며 코리아 카본 모델의 효율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양식이 기존 탄소 포집 기술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결과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발표 중간 예상치 못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소시엄의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의 연구는 소규모 실험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 규모로 확장할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완도에서 촬영한 현장 실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김양식장 주변 해역의 산성도와 탄소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호가 준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공개했어요. 전 세계 연안에 코리아 카본 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안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상쇄할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코리아 카본 모델을 유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국가 대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축하와 함께 협력을 제안했어요. 특히 연안국가 대표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식 김양식은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희망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에서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발견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지구를 살린 건 한국 바다였습니다. 그날 밤 윤호와 함께 맨해튼의 작은 한식당에서 김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윤호. 제가 아니라 수백 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국 어민들의 지혜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세상에 알린 것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지구도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 이후 6개월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50개국 이상이 코리아 카본 모델을 공식 채택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대규모 김양식장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들도 인공 연안 환경을 조성해 김양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위스의 알프스 호수에서는 변형된 담수 김양식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전통 어업 기술과 현대 해양 생물학의 본고장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특히 완도는 글로벌 블루카본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유엔은 매년 5월 11일 세계 블루카본의 날로 지정하고 첫 행사를 완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김양식이 지구 환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선택이었어요. 완도로 돌아온 저는 그곳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작은 어초는 이제 국제적인 연구 도시로 변모해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들었고 새로운 연구소와 교육시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이제 완도해양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블루카본 연구센터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며 자국으로 기술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블루카본의 날 행사에서는 완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요 발표를 맡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자신감 있게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의 환경 장관들이 앉아 경청하고 있었지요. 발표를 마친 학생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였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은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완도는 이제 세계 환경 교육의 메카가 되었어요. 여기서 배움을 얻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날 밤 연구소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지구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잔을 들어올리며 생각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최첨단 기술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한국 어민들의 오래된 지혜가 최첨단 과학과 만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요. 어쩌면 인류의 미래는 항상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함께하는 것. 자연과 서로가 그리고 오래된 지혜와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한 줄의 기적, 그리고 제가 본 한국 바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해조류는 단지 바다에서 자라는 풀이 아닙니다. 전 세계 122개국 매 7억 원어치의 바다를 우리는 키워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은 세계 수출 1위, 한국은 해조류 생산 세계 3위. 그런데 지금 수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바다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식장 그 자체가 바다 위 교과서가 된 겁니다. 석유는 땅에서, 금은 산에서 나오지만 한국은 바다에서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김밥 한 줄 속에 담긴 건 한국의 기술이자 지구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